우리 생활에서 다양한 디자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조형물이나 물건 등은 대부분 다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디자인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디자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첫 번째 의견은 바로 허버트 사이먼의 의견입니다. 허버트 사이먼은 주어진 상황을 보다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일련의 활동을 고안하는 모든 사람의 노력이 곧 디자인이다라는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아처는 디자인을 하나의 목적지향적인 문제 해결 활동이라고 규정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낸 매칫은 디자인을 특별한 일련의 상황에서 진정한 필요성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 방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찰스 임스는 디자인은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장 잘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 요소들을 배치하기 위한 계획이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몬드 윌리엄은 디자인은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개발하는 활동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통해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에 따라 디자인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디자인은 어떤 것이고 그 속에서 공공 디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디자인의 역사적 흐름과 디자인의 다양한 관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여러분은 디자인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 디자인의 다양한 관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 전공의 이현성입니다. 오늘은 공공디자인의 이해에 관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공공디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라는 어휘 자체 안에 사실은 물리적인 부분과 비물리적인 부분의 디자인의 내용이 함께 담겨 있거든요. 그 의미가. 사실 우리가 살아온 이 근대 시대에서는 그 물리적인 디자인, 그러니까 외형적 디자인의 그 필요성이 더 컸기 때문에 저희가 좀 소외시된 부분들이 이제 그 인본주의 시대를 맞이한 요즘에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태어난 것이 이제 공공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선 공공 디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이라는 어휘의 의미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공공디자인 이해라는 이 첫 강의에서 우선 디자인의 시작, 디자인 어휘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자인의 시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적인 개념, 이분화된 개념으로 시작을 합니다. 명백하게 두 가지의 개념이 같이 이제 섞여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디자인의 어휘가 나타난 그 시대적인 그 근거들을 보면은 많은 문헌 자료와 설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1509년에 란첼로티 회화론에 나온 그 디세뇨의 개념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는 이 장표에서 보는 것처럼 인류 역사가 BC 3000년 문명 시대를 이렇게 쭉 지금 이제 2000년 해서 약 5000년의 역사가 이제 있다고 이제 크게 큰 틀에서 보면은 BC 1100년부터 AD 330년까지 어떤 고전 시대, 소위 뭐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같은 그런 시대의 어떤 인본주의 문화가 꼽혔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또 AD 300년경부터 이제 중세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 시대는 신과 종교 중심의 그런 시대였죠. 그걸 다른 부분을 표현하자면 그 인본주의적 관점보다는 그래도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의 신과 종교에 대한 숭배, 우상에 대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인본주의 시대가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 다시 그 인본주의 개념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다시 근대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서는 기계와 합리주의 관점의 그런 근대성을 가진 그런 시대로 나타납니다. 어찌 보면 이걸 간단하게 보자면
그 고전의 인본주의 관점, 중세에 들어서의 다시 신과 종교 중심의 관점, 또 그 근세의 그 르네상스 시대의 인본주의 관점, 다시 근대에 들어서의 어떤 기계 중심의 어떤 기능주의적 관점 이렇게 보자면 그 디자인 어휘가 나타나게 된 그 16세기 초는 사실 인본주의 관점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디자인 이전에 그 중세 시대 때는 그 신과 종교 중심의 그 예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비잔틴이니 로마네스크니 하는 그런 위대한 그런 양식들이 사실은 중세 시대 때 예술 아트라는 이름으로 발전이 많이 됐었고, 그 디자인한 용어가 이런 인본주의 시대 중심인 르네상스 시대에 먼저 표출됐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르네상스 시대 때 출발했던 그 디자인의 의미와 또 근대 시대, 모더니즘 시대 때 출발했던 그 디자인의 의미가 굉장히 상반됩니다. 그 두 가지의 의미를 저희가 같이 이해하면서 공공 디자인의 이 시대적 그 배경과 출현 그 내용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509년에 그 란첼로티 회화론이라는 책에는 그 우리가 그리는 회화의 성격은 크게 네 가지로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아마 그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실 거예요. 칼라, 디세뇨, 인벤션, 컴포지션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책에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 유심히 보자면 컬러와 컴포지션 이 두 개는 우리가 그 회화를 구성하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데 굉장히 그 시각적이고 유형적이고 눈에 보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컬러랑 컴포지션이라는 부분은 어떤 예술작품의 구현을 위한 외형적 결과물의 그 구성 내용들이죠. 하지만 인벤션이라든지 디세뇨라는 말들은 사실 유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비무형적인 내용들이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죠. 인벤션이란 말은 창작, 발명 뭐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고, 여기서 디세뇨라는 개념은 그래서 추후에 그 미학자들이 계획, 의도, 목적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디세뇨가 나온, 디자인한 용어가 나온 그 16세기 초에 이 의미에서는 많은 문헌에서는 그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어떤 하나의 계획, 의도, 이제 목적 이런 개념, 그 비무형적인 그런 관점의 그 어휘로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588년에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드디어 이제 디자인한 용어, 르네상스 말기가 되겠죠. 이때 등장이 됩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디자인에 대한 이제 그 해석을 잘 보시면 제가 이제 줄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a plan or drawing 하고 이렇게 쭉 뒤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 a plan or drawing에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사실 우리가 아는 디자인이란 드로잉입니다. 조형이기도 하고 형태. 하지만 그 앞에 a plan or drawing이죠. 그러니까 의도, 계획 또는 그리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는 초부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의 어떤 이원화된 이분법적인 의미가 동시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걸 이해해야지만 이 공공 디자인의 그 가치, 요즘에 왜 디자인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니 뭐 셉티드 디자인이니 이런 특화된 디자인들이 왜 나오는가, 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디자인이 내포되어 있던 큰 의미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근대화 시대에는 사실 필요했던 건 어떤 포장에 관련된 또는 의장에 관련된 어떤 산업 제품의 생산에 그 기능적 제품의 어떤 미적인 면을 추구하기 위한 드로잉이 더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요 사전에 나와 있는 요 사전적 의미만 보더라도 그 디자인의 용어가 이렇게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면을 지닌 어떤 디자인의 어휘들이 같이 골고루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디자인의 태생은 르네상스 시대였지만 디자인이 정말 필요했던 거는 이제 근대 시대로 넘어옵니다. 소위 말하는 산업혁명. 저희가 이제 산업혁명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사람이 인류가 이렇게 살면서 그 큰 동력원을 지니게 된 시대가 없었으나 사실 고전 시대나 중세 시대나 사실 뭐 말 몇 마리, 몇 마력의 힘이냐 이 정도의 차이지, 지금의 저기 전기 터빈에 의한 저런 거대한 동력을 힘을 가질 수 있는 시대는 없었거든요. 그 동력을 갖게 되다 보니 무엇이 생기느냐? 생산력의 아주 현저한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쌀 농사를 짓더라도 내가 한 필지를 지었다. 그럼 말 몇 마리를 더 구해서 하면 10필지, 100필지 지었다 하겠지만, 이 엔진이 개발되면서
말에 몇 천 마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면서 이제 그 어떤 대자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도시도 강화되고 또 이제 도시가 강화되고 또 이제 그 증기터빈 기차로 인해서 이동성이 이제 확장되면서 더더욱 그 생산품에 대한 어떤 외부 판매로도 넓어지니 이제 대자본이 형성되고 다시 이제 사람들 간의 계층이 형성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착취 계급과 이제 그 아닌 계급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이제 인본주의 관점 시대에서 이제 그 기능주의와 합리 또 이제 자본주의 시대 이런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디자인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갖 생산품들의 양적 생산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건 무엇이었냐? 사실 그 제품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하는 이런 수공예적인 어떤 그런 관점들은 과학과 기술에 의한 생산 기술로 대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만드냐, 누가 더 싸게 만드냐, 누가 더 효율적으로 그걸 생산해내서 최적화시켜서 표준화시키고 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 디자인이 가진 그런 창작적인 아이디어들은 사실 좀 필요하지는 않게 되고요. 오히려 다 만들어 놓은 어떤 기능적 생산품에 대해서 포장, 외피, 외형적인 어떤 미적 수준을 좀 향상시킴으로 해서 그 경제적 효과라든지 소비자로부터의 어떤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외형 디자인에 대한 개념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 이후 쭉 진행되어 온 약 200여 년간의 그 산업 시대라고 할까요? 산업 생산 중심의 시대에서 디자인의 역할은 소위 말한 외적 디자인의 개념, 다시 앞서 쭉 가자면 그 디세뇨의 개념에서 외적 디세뇨, 내적 디세뇨라는 개념이 있었다면 바로 그 예술 결과물로서의 개념인 외적 디세뇨, 외적 디자인의 외형 디자인이 좀 필요하게 됐던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충분히 디자인은 그 역할은 수행을 했고요. 또한 우리가 공부하는 산업 디자인이라는 이 전공이나 이 영역도 사실 그 산업 시대에 그 필요했던 아주 시대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제가 전에 어디 그 기사에서 본 거를 보면 그 되게 유명한 그 한국의 디자인과 교수님께서 우리 산업 디자인과가 공대로 옮겨야 된다 이런 그 글을 제가 기고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시대의 디자인의 시대 정신에 맞춰서 봤을 때 그 디자인은 그 공업 또한 이제 그 공학 쪽이나 이제 산업에서 생산해낸 제품의 어떤 생산성의 효과를 좀 더 증대시키기 위한 지원 도구로서 이제 디자인이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디자인은 사실 그 영국의 그 방직 산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르네상스 시대 이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대중화된 거는 영국 의회 보고서에 리와르트 보고서라는 보고서에서 그 픽토리얼 디자인 개념, 그러니까 그 영국의 방직 산업이 왜 이렇게 점점 그 인기가 떨어질까 하는 것들을 이제 픽토리얼 디자인의 개념을 통해서 이제 대중화시켰습니다. 이 픽토리얼 디자인은 어휘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것을 이제 그 우리 그 나라에서 이제 일본에서 먼저 그 도안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하게 되고 이제 도입이 되게 되죠. 그 산업 시대의 디자인이 얼마나 그 산업 중심으로 디자인이 이제 진행됐는가를 보면 그 존 러스킨의 얘기를 보면은 그 저희가 굉장히 이걸 아주 와닿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듣자면 조금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심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산업 없는 생활은 제약이며 예술 없는 산업은 야만이다. 이만큼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은 그 산업이라는 생산의 아주 미학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예술 없는 산업은 야만이다. 그래서 예술과 산업이 굉장히 그 밀접하게 됐고 또 바우하우스 같은 경우도 사실 과학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어떤 그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디자인이라는 건 사실 독립적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앞에 무슨 글자들이 붙어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 무슨 디자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앞에 어휘들만 잘 살펴봐도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은 굉장히 좀 착한 녀석 같아요. 그 어떤 시대에 그 지원 도구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면서 왔었죠. 여기서 뭐 간단하게 질문 던지자면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인가? 우리가 아직도 산업 시대에 살고 있나? 생산이 가장 중요시하고 효과적인 생산만이 이것이 산업의 우리 시대의 가치일까? 이거나 생각해 보면 그럼 지금의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으로 흘러가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 한국에서도 사실 산업자원부 중심으로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처음 시작이 됐는데 왜냐하면 뭐 이해하시겠지만
그 산업 시대에 필요했던 것들이 경제 개발에서 생산품의 수출과 판매 촉진을 위해서 디자인의 외형적 디자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작이 됐죠. 지금 보시는 요 내용만 봐도 저희가 그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1970년대 우리의 그 디자인의 그 지능기관은 한국 디자인 포장센터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그 당시의 디자인은 포장으로 이해가 됐다라는 거죠. 의장. 그런 것들이 이제 90년대에 들어서 사실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산업 디자인 그 지능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 산업 디자인 포장 개발으로 갔다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이제 포장자가 빠지게 되죠. 이건 그냥 뭐 이름을 바꾸자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90년 후반부터는 이제 디자인, 이제 포장에 대한 디자인의 의장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제 좀 산업적 지원 도구로서의 이제 디자인이 좀 더 강화되고, 2001년에 드디어 이제 그 산업자가 빠지게 되면서 한국 디자인 진흥원이 됐다. 그래서 요 흐름만 보시더라도 우리나라에서의 한국에서의 산업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흘러갔는가, 디자인의 어휘가 어떤 역할을 우리 시대에서 했는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한번 해석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디자인의 해석들은 사실 백과사전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뭐 두산백과사전에 있는 내용들, 네이버 사전이나 어떤 법령에 있는 어떤 어휘들 한번 살펴보면, 의장 도안을 말하며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한다. 의상, 공업 제품 등의 실용적인 목적을 조형 작품의 설계나 도안으로 한다.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다. 이 세 가지 내용의 우리에게 디자인 해석의 부분에 공통된 단어들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조형, 형상. 말 그대로 형상이란 아시죠? 형태를 말합니다.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아쉬운 거는 그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양면성에서 우리들은 그 의장적 측면, 조형적 측면의 디자인을 우선시했다라는 거죠. 양면적 가치를 조금 더 공유하고 있었으면 이런 공공 디자인이나 유니버설 디자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발현됐을 텐데, 저희도 이렇게 받고 교육을 잘하다 보니 디자인은 조형이구나. 지금도 아마 일반인 분들은 디자인하면 예쁘게 무엇을 만든다고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합니다만, 디자인의 그런 형이상학적인 가치들이 이렇게 좀 확장되기엔 좀 아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실 1970년대 후반부터 영국에서부터 이런 디자인의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디자인의 연구가 사실 많이 되다 보니 이 서구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디자인의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버트 사이먼 같은 분은 디자인에 대한 개념들을 어떤 상황이 좀 더 나아진 상황으로 바뀌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 그 디자인이다. 또한 디자인은 또 하나의 목적 지향적인 문제 해결 활동이다. 디자인은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개발하는 활동이다. 찰스 임스 같은 경우는 디자인은 어떤 특정 목적을 가장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요소들을 배치하는 계획이다. 여기서 공통된 용어들을 보자면 창조, 창의, 그다음에 방법, 해결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저기 디자인인가? 이렇게 오해할 정도의 용어긴 합니다만, 바로 이것들이 균형된 그 디자인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핀란드 시트라의 그 전략본부장이신 그 마르코 스타인버그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그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서 제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디자인이 사물의 형태를 규정했다면 새로운 디자인은 의사결정의 형태를 규정한다. 사실 핀란드 시트라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을 디자인을 통해서 수행하는 그런 행사도 열고 포럼도 열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정부 정책을 디자인으로 해결한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여기서 말하는 의사결정의 형태와 문제 해결의 과정을, 그 프로세스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사물의 형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전통적인 디자인이라기보다 디자인의 양면성이 있는데, 근대에서의 디자인이 사물의 형태를 중심으로 했다면 인본주의 시대에 들어서 디자인은 의사결정의 형태, 문제 해결의 과정을 뜻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 그 문제해결 디자인 포럼에 참가했던 그 덴마크 디자인 연구센터의 그 마리아 모에스카의 그 수석 매니저의 그 글도 참 매력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과거의 디자인이 산업으로서의 디자인이었다면, 어떤 생산하는 도구로서 디자인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분야의 실현 주체로서 원문에 보면 enabler, 어떤 것을 시행해내는 어떤 동력과 모먼텀, 어떤 그 실행 도구로서 이제 디자인의 시대다. 예를 들면 유니버설 디자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누구나 고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이런 식의 해석들이 이제 서구를 중심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이제 공공 디자인으로 이제 발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한 용어가 바로 이제 이 용어입니다. 그래서 참 그 한자로 도안이라고 하는데 참 저는 아주 우수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 앞서 봤던 옥스퍼드 사전에서도 a plan or drawing이라고 돼 있는 것처럼 디자인의 이 우리 한국말은 없지만 이 한자의 해석은 바로 그림 도자, 그다음에 아이디어 안자. 그래서 저희가 뭐 도안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그런 이제 어휘로 결정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양면성을 가진 디자인의 의미를 잘 담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도안 했지만 사실 그 도안이라는 의미의 그런 이중적인 게 좀 양면성을 가진 측면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하면 그 두 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디자인의 확장성은 굉장히 일어나게 되고요. 오히려 그 공공 디자인의 이해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도안, 저는 이제 안도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 플랜 오어 드로잉에 보자면 자,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디자인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 프로덕트 디자인, 뭐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로고, 텍스타일 디자인의 개념과 서스테이너블, 유니버설, 인클루시브 디자인 이런 개념들이 분명히 맥락적으로 여러분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겁니다. 텐저블,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디자인들의 영역이죠. 그림, 드로잉에 관련된.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잘 알고 있는 산업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디자인의 개념들이고요. 또한 이제 과정적으로서의 디자인은 바로 지속 가능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인클루시브 디자인, 레저블, 서비스 디자인 같은 것들은 사실 실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것은 하나의 과정과 방법론으로서의 디자인이니까요. 사실 근래에 뭐 첨단의 디자인 회사라고 하는 분들, 여기 관심 있는 분 아시겠지만 뭐 미국의 아이디오나 영국의 엔진, 플로우 같은 그런 디자인 회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디자인은 바로 이러한 과정적 문제 해결로서의 디자인이고 우리 시대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사회 문제 해결과 다양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서의 방법론으로서의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어찌 보면 디자인은 앞으로 이제 미술대학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문사회 계열에서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전공이 되지 않을까. 또한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이제 전략과 방법론을 세우는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공공 디자인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하고 또 역할을 지대하게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대 트렌드를 좀 보고 싶다면 그 디자인에 도대체 무슨 자가 붙어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그런 것들 디자인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 쭉 적어놓은 것처럼 뭐 레저블 디자인이니 뭐 에르고 디자인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공공디자인 이해를 위해서 왜 우리는 퍼블릭 디자인을 말하는가, 왜 디자인 앞에 퍼블릭이 붙었을까, 이런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해도를 좀 높이고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얘기의 좀 결과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디자인의 처음 시작은 기능적인 면과 형태적인 면에서 먼저 각광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칼을 하나 만든다고 치면 그 칼에 잘 잘려야 되고 칼이 예쁘면 칼이 잘 팔렸던 겁니다. 하지만 어느 시기가 지나서 그 기능 형태를 넘어가면은 그 칼의 기능을 넘어서서 어떤 칼이 하나의 상징, 선물로서의 어떤 그런 상징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갖게 되고 또 더 지나가면 왼손잡이가 써야 되는 칼, 고기를 자를 때 쓰는 칼, 과일을 쓰는 칼, 또 군인들이 쓰는 칼 이렇게 또 사용자, 유저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 중심의 디자인으로 바뀌게 되고 더 지나가서는 그 칼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하는 문화행위에 그것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면 칼춤 같은 것이죠. 그래서 뭐 아주 좀 비약된 얘기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결국 기능과 형태에서 점점 문화와 사람으로 변해간다. 여기 그럴 문자가 사실 사람의 형태를, 사람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그 형태 이하적인 면, 기능과 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형이하학적인 면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비형태적인 형이하학적인 인문적 요소로 흘러가는 것이 요즘의 디자인 트렌드다. 이렇게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